이번에 미국에서 새로운 규제 법안 소식까지도 전해지면서 코인베이스, 서클의 주가가 하루 만에 폭락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마이너스 12% 넘게 급락을 했었고 서클도 무려 장중에 22%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코인 업계의 양대 산맥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요. 모두가 패닉에 빠진 이 순간에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한 가지 코인이 있죠. 바로 리플 XRP 코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건지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반전의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달은 미국 상원에서 합의 직전에 있는 클래리티 법안 수정입니다. 핵심 내용은 간단한데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보유만 하더라도 이자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의원들이 이 조항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합의할 것으로 가능성이 점쳐지게 되면서 이에 따른 백악관마저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보는 게 어디일까요?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그리고 코인베이스 여기서 주가 폭락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 법안이 이렇게나 치명적인 한방이었나? 코인베이스랑 서클은요, 그동안 벌여왔던 B2C, 개인 대상 비즈니스 모델의 심장부를 정확히 찔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코인베이스는요, 자사 거래소에 USDC를 예치한 개인 고객들한테 연 4에서 5% 정도 높은 이자를 지급해 왔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서클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USDC 준비금을 미 국채 같은 곳들에 투자해서 연 4%가 넘는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게 된다면 그 중에 일부를 코인베이스랑 나눠 가고요. 또 코인베이스는 다시 그 수익을 고객에게 이자로 뿌렸습니다. 고객들은요, 은행 예금 0.5% 미만 대신에 코인베이스 달러를 맡겨가지고 10배 이상의 금리를 챙길 수가 있었고 코인베이스는 예치금을 끌어모아가지고 사업을 확장했죠. 한마디로 고금리 이자 미끼로서 고객 돈을 빨아들이는 이 정교한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이 파이프라인이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 새로운 규제안에 따르면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뿐만 아니라 제3자나 계열사를 통한 우회적인 이자 지급까지 모조리 금지가 되는데요. 편법의 여지를 아예 원천봉쇄한 상황인데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도 이자 한 푼이 안 나오는 달러 코인을 거래소에 굳이 넣어둘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머지않아서 USDC 예치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 뻔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간파하고 또 서클과 코인베이스 주식을 무자비하게 투매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는 전통 금융권의 강력한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은행 CEO들은 입을 모아서 경고했어요. 만약에 규제가 없이 스테이블 코인에 5% 이자를 줄 수 있다면 은행에서 최대 6조 6천억 달러, 약 8,800조 원의 예금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 산하 연구에서도 이런 수치가 제시가 됐었고 은행 로비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 지속 주입을 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예금 이탈은요, 말 그대로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맡긴 예금을 0.5% 이자로 받아서 5% 대출로 굴리는 게 은행 이윤의 원천인데요. 고객들이 죄다 코인으로 옮겨버린다. 그러면 은행은 밥줄이 끊기겠고 결국에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고금리 예금 유사상품으로 변질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라면서 엄청난 로비를 펼쳤고요. 이번 법안이 예대맞은 사수 조항을 쟁취해낸 겁니다. 정리 드리자면은 클래리티 법안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코인베이스 서클이 구축한 B2C 스테이블 코인 이자 생태계가 한순간에 붕괴 위기에 빠졌고 고객한테 이자를 못 주면 유동성은 썰물처럼 빠질 테니까요. 실제로 3월 23일부터 24일 이때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코인베이스 경영진은요, 이 법안을 맹비난하면서 절박하게 반대를 했었지만 주가는 이미 냉혹하게 미래를 가격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멸할 것 같은 이런 순간에 오히려 환호하는 쪽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번 법안 소식에 대해서 트위터랑 언론을 통해 가지고 뜻밖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경쟁사인 코인베이스나 서클처럼 반발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 금융 안정에 매우 현명한 결정이고 또 업계에 명확성을 주는 한 걸음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심지어 이 법안 자체가 4월 말까지 90% 확률로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환영을 했어요. 도대체 리플은 무슨 속내를 가지고 있길래 이 경쟁자들의 눈물의 폭락 앞에서 오히려 박수를 치고 있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리플이 야심차게 준비한 스테이블 코인 RLUSD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RLUSD의 태생부터가 USDC 서클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점인데요. 이 서클의 USDC가 개인 투자자의 이자 농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덩치를 키웠다면은 리플의 RLUSD는 애초부터 기관들의 국제 결제형 유동성이라는 이 B2B 유틸리티에 초점을 맞춘 안정적인 브릿지 통화였습니다.
국제 송금이나 무역 결제를 하는 대형 은행들은요, 암호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극도로 꺼립니다. 과거에 리플은 XRP를 브릿지통으로 내세우면서 해외 송금을 혁신하려고 했었지만요, XRP 가격이 출렁일 때마다 보수적인 은행들 도입을 망설였었죠. 리플이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가치가 1달러로 완전히 고정돼가지고 변동성이 제로에 가까운 RLUSD를 내놨고, 이 RLUSD만 있으면요, 은행들은 몇 초 만에 국경 간의 결제를 끝낼 수가 있고요, 결제 즉시 달러로 바꿔놓을 수가 있다 보니까 환율 변동 걱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RLUSD는 이자를 한 푼도 안 주더라도 결제 속도와 비용 효율 이거 하나로 승부할 수 있게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으로 인해서 이자형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 철퇴를 맞는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리플 생태계는 단 1%의 타격도 없습니다. RLUSD가 원래 이자를 안 주니까요.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경쟁자 USDC의 매력은 반감될 거고요. 미국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 결제망 RLUSD만 돋보이는 이런 구조적인 반사 이득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번 법안을 두 팔 들어 환영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겠죠. 리플의 판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민의 예금을 지키는 금융당국의 결단이라고 지켜 세우면서도 이 법안 통과가 오히려 기관 도입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공언을 남겼습니다. 말 그대로 서클과 코인베이스 진영은 개인 투자자 예치금을 먹여 살리는 모델이라서 이번 규제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타격을 입었었지만요. 결제에 특화된 모델이라서 타격력이 제로입니다. 오히려 은행들이 안심하고 쓸만한 유일한 합법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RLUSD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현재 보이는 표로서 두 진영을 비교해 볼까요? 이 서클과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타겟이 개인 투자자들이고, 여기에 대한 동력은 예치 이자에 따른 4에서 5% 수익입니다. 그리고 시장 자금 성격으로 봤을 때 이자 받으면서 대기하는 돈들, 여기에 따른 자금력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번 규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가 금지된다. 그러면 막대한 유동성이 대규모로 탈출하겠죠. 그야말로 회사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엄청난 치명타가 될 겁니다. 네, 은행 시각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예금 가로채는 경쟁자이자 위협에 대한 대상이었겠죠. 하지만 리플과 XR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타겟이 은행이나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동력이 해외 송금이랑 환차익 절감, 여러 가지 즉시 결제를 통한 동력을 얻고 있고요. 시장 자금 성격을 봤을 때 몇 초 만에 소모되는 브릿지 유동성으로서 이번 규제에 따른 영향은 결제 목적이기 때문에 타격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반사 이득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은행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결제 비용 낮춰주는 상당히 좋은 기술 파트너, 이쯤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이자에 기대면은 규제 리스크에 무너질 거고요. 유틸리티에 집중하면은 오히려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번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최대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인한 최대 수혜는 리플 랩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자를 찾아 헤매는 수십조 원의 자금들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코인베이스나 서클에 묶여있던 기관 고래들의 달러 자산은 더 이상 가만히 있어봤자 이자 수익이 없겠죠. 0.1%대 은행 예금으로 돌아가자니 입맛에 안 찰 거고요. 규제된 거래소에서는 이자를 못 받으니까 빠져나갈 궁리를 하겠죠. 결국에 시장의 돈들은 이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틈새를 찾아서 흐르게 마련일 겁니다. 그 탈출구로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바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리플 레저에 도입된 AMM 프로토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리플 레저가 작년 말에 핵심 업그레이드인 XLS 30D를 통해 가지고 AMM 기능을 레이어 1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게 됐는데요. 이제 XRP 생태계 안에서도 유동성 풀에 자금을 넣고 또 수수료 수익을 얻는 디파이가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디파이 수익은 법적으로 이자가 아닌 거래 활동에 따른 보상이라는 해석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 중앙화된 거래소가 지급하는 이자가 금지되더라도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분배하는 유동성 보상까지 미국 법이 일일이 맡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견해가 많아요. 결국에 눈치 빠른 스마트머니들, 슬슬 리플 레저의 AMM 풀로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벌써 심상치 않은 신호들이 포착이 됐고요. 리플 레저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3월 들어가지고 연중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무려 수백만 건대로 폭증을 했습니다. 특히나 눈여겨볼 만한 지표가 바로 트랜잭션 수수료 소각량인데요. 리플 레저가 정말 특이하게도 여기서 발생한 수수료를 검증인한테 주는 대신에 영구 소각해버립니다. 즉 거래가 많아질수록 XRP 총 공급량이 줄어드는 이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인 건데, 3월 18일까지만 해도 하루에 602 XRP에 불과했던 소각량이 3월 19일 2491 XRP로서 하룻밤 사이 4배 이상 폭발했습니다. 2026년 들어가지고 최대치죠. 근데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자금들이 리플 레저상에서 이동하지 않고서는 이런 이례적인 폭증이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 실제로 분석가들 차원에서는 스마트머니가 본격적인 리플 레저로 갈아타기 시작한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금 이동이 본격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쇄 효과가 상당하겠죠. 말 그대로 리플 레저의 AMM 기능에 유동성을 넣으려면 기본 페어 자산으로서 XRP 코인이 필요합니다. RLUSD를 가져온 큰손들도 궁극적으로 XRP를 매수해서 함께 풀에 넣어야 되는데요. 수십조 원이 리플 레저 디파이로 밀려든다. 그러면 풀에 묶이는 XRP 수량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겠죠. 게다가 거래 증가로 XRP 소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시중의 유통 XRP는 점점 더 메말라가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수요는 폭발하는데 매도할 물량들은 사라지는 소위 공급 쇼크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미 현재 시장 일부에서는요, 이렇게 XRP 가치 재평가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의 크립토 자산 운용사 21 쉐어즈 측에서는 최근 리포트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규제 명확한 기관 자본 유입으로 XRP의 구조적 공급 부족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남겼고, 2026년 말 XRP 가격을 기본 시나리오로서 2.45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현재가 대비 약 80% 정도 상승한 수치죠. 낙관적 시나리오는 2.69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석들을 따라봤을 때 XRP 상승 모멘텀은 이제 투기나 거품이 아니라 네트워크상의 실제 사용 증가, 그리고 공급 감소라는 펀더멘털에 기반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상점 벽화가 앞으로 몇 달 동안 클래리티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랑 전통 금융권의 횡보,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지표들은 우리가 이야기한 이 시나리오의 실현 여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리플 레저상에 거대 자금이 몰리고 XRP 공급량 감소가 가속화된다. 그럼 2026년 후반부에는 우리는 XRP의 역사적인 퀀텀 점프를 목격할지도 몰라요. 반대로 코인베이스랑 서클이 새로운 꼼수 상품을 내놓아가지고 고객들을 붙잡아 둔다거나 스마트머니가 리플 레저 대신에 이더리움 레이어2로 가게 된다면 이 시나리오가 수정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거. 이자 한 푼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유틸리티 플레이어들만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게 될 거고, 그리고 현재 판세로서는 리플과 XRP가 그 판의 승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반전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투자 시장을 그만두지 않으실 거라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시장을 바라보실 때 매일매일 쫓기듯이 왜 하락하나, 왜 지금 이런 흐름인가, 리플 언제 오르나, 이런 생각에만 계속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이유만을 계속 쫓다 보시면은 결국에 남는 거는 답답함, 그리고 피로감 뿐입니다. 이 시장은요, 내가 이해한다라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움직임을 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유를 찾는 것보다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보는 겁니다.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시면요, 지금 시장이 무조건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오히려 변동성이 존재하고 이 방향성들이 애매한 이런 구간이야말로 내가 대응 전략을 만들 수 있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를 들어가지고 내가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 어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지, 반등이 왔을 때 어디서 일부 정리를 할지, 이런 것들 미리 계획해 두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가 있을 거고, 시장을 계속 쫓아가려고 하시면은 항상 한 박자가 늦고요, 감정적으로 흔들림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 기준을 만들어 놓고 대응을 준비해 두시면은 시장이 움직임을 줄 때 그 흐름에 휘둘리시는 게 아니라 내 기준대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에 투자에서 중요한 점은요,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주냐, 이거보다도 그 움직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바로 이거겠죠. 지금 이 시간, 이 답답한 시간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다음 결과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지, 결국에 내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어떻게 움직임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들은요, 이 시장을 예측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도 대응이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전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이 회사는요, 비트코인 현물 ETF 하나만으로 이미 3천억 이상의 수수료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도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의 표정에는 왠지 모를 초조함이 묻어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번에 5년 안에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하나로 따져봤을 때 7천억 이상을 벌어들이겠다고 방금 전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트코인 ETF로 거둔 3천억 원도 대단한 성과겠지만요, 그 목표치의 아직까지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의 수익은 어디서 가져오냐? 혹시 블랙록이 비트코인만으로는 달성 불가능한 이 거대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또 새로운 비밀 무기를 숨겨두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여기서 그 결정적인 퍼즐 조각 역할을 할 리플 XRP가 될 것이라는 소문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십니다. 이 블랙록이야 비트코인으로 이미 성공했으니까 걱정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노리는 다음 먹잇감은 그냥 또 다른 암호화폐 ETF가 아니거든요. 레리핑크가 최근에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를 자세히 보시면은 겉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다른 곳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식과 채권, 부동산, 즉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토큰화할 것이다. 이렇게 천명을 남겼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실제 자산들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거래하는 시장, 즉 RWA 시장을 블록체인으로 싹 다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무려 16조 달러, 약 2경 원에 달하는데요. 엄청난 미래 시장이죠. 그리고 이 성장성을 바탕으로서 블랙록은 엄청난 파이들을 놓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바로 이 부분에서 리플 XRP랑 교집합이 생겨나요. 조금 소름 돋는데 이 대체 블랙록과의 거대한 토크나 야망이랑 리플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상품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운용자산이 100조 원에 육박을 했고요. 연 0.25%의 보수를 받다 보니까 1년에 약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블랙록이 운영하는 수많은 ETF 중에서도 최고치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실적들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정도로도 레리핑크의 약속에서는 한참 부족하다는 뜻이고 5년 이후 7천억 수익을 내려면 아직까지 3천억 이상이 모자라거든요. 이게 이더리움 ETF도 내봤지만 성과가 미미했고요.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 비트코인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게 바로 미국 월가 분석가들의 냉정한 계산이고 아무리 비트 가격이 오른다라고 할지라도 ETF 업계 특성상 수수료 경쟁 때문에 수익률은 갈수록 깎일 수밖에 없겠고요. 게다가 최근에 중동 리스크 같은 것들로 몇 주 동안 거액의 자금들 비트코인 ETF에서 유출된 적도 있었죠. 한마디로 한 우물만 파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블랙록이 노릴 만한 새로운 캐시카우, 즉 다음 돈줄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당연히 그러면 이더리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실은 기대감과 많이 달랐습니다. 이 정작 이더리움 ETF들은 출범 이후에 큰 관심을 끌지 못했었고요. 자금 유출까지도 겪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외의 복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XRP 리플인데요. 믿기 힘드시겠지만요. XRP 현물 ETF들은 출시되자마자 말 그대로 폭발적인 흥행을 이어갔었고 작년 11월 말부터 12월 사이에 미국 시장에 7개의 XRP ETF가 잇따라 상장됐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한 달 만에 45% 폭락하는 초대형 조정장이 왔습니다. 보통 이러면 신규 상품에 투자가 쏙 들어가기 마련인 건데 XRP ETF들은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이 출시 첫날에만 220억의 자금을 빨아들이더니 그 이후에 35거래일 연속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순유입 행진을 이어갔었고요. 또 그 결과로서 출시한 지 불과 50일 만에 누적 1억 4,400만 달러, 1조 9천억이라는 경이적인 자금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게 같은 기간에 이더리움 ETF 성적을 압도하는 수치였는데 블룸버그 ETF 분석 전문가 에릭 발추나스조차도 하락장 속 신규 ETF에 이런 자금이 몰린 거 이거 전통 금융상식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식의 호평을 남겼고 그만큼 XRP 투자자들의 충성도, 기관 참여가 무섭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블랙록의 부족한 나머지 절반 수익, 그 가장 확실한 후보는 리플 XRP가 될 것이다. 이미 시장에서 증명된 셈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블랙록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현재까지 블랙록은 우리 고객들은 XRP 같은 알트에는 관심이 없다. 이러면서 선을 긋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그럴 뿐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결정적인 판짜기가 시작된 정황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바로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 인프라 깊숙한 곳에 리플의 기술이 숨어져 있었다는 사실. 놀랍게도 블랙록은요, 작년 당시 기관 투자자용으로 출시한 토큰화 국제펀드 BUIDL에 리플이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연동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기관들이 금요일 오후에 펀드를 현금화하고 싶어도요. 또 은행 영업시간에 막혀가지고 월요일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됐었는데 이제는 주말이든 한밤중이든 상관이 없이 BUIDL 펀드 지분을 곧바로 리플의 RLUSD 토큰으로 교환을 하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 24시간 실시간 교환 기능들은 블랙록의 파트너사 서큐리티즈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구현됐었고 올해 1월 10일 공식적인 발표까지도 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슬슬 소름이 돋지 않으시나요? 겉으로 XRP를 외면하는 것 같은 블랙록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자사펀드의 혈관 속에다가 리플의 기업용 블록체인 기술들을 이미 이식해놨었다는 사실. 블랙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정 규모의 기관펀드 유동성을 다루는 중요한 시스템인데 리플의 기술을 신뢰하지 않았었다면 이런 통합들 절대 꿈도 꾸지 않았겠죠. 뉴욕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RLUSD가 실시간 결제 인프라로 채택됐다. 이것만큼은 이 블랙록 내부에서도 리플과 리플 레저에 대한
기술적 법적 신뢰가 이미 확고하다는 방증이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블랙록은요, 리플 XRP ETF 출시하기 전에 미리 기술 리스크를 점검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거쳤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장애물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사실상 시간과 타이밍 문제만 남았는데 바로 이 타이밍을 두고 이미 미국 월가에서는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블랙록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재빠른 경쟁사들 벌써부터 XRP 시장 선점에 나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자산운용사 7곳에서 1조 9천억 이상의 자금들을 선점을 했고 심지어 그중 하나인 프랭클린 템플턴은 연 0.19%라는 파격적인 초저수수료로서 기관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수수료가 0.25%니까요. 경쟁사들이 일부러 반값 이하 수수료로 치고 들어왔다는 건데 이것보다 블랙록을 더 놀라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드만삭스 이야기인데요. 지난 3월 24일 공개된 서류에 따르면은 월가 최고 명문 투자원인 골드만삭스가 작년 말 기준 1,100억 원 상당의 XRP 현물 ETF 지분을 슬쩍 사들였던 게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한 군데에 올인한 게 아니라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케일 여러 가지 회사의 XRP ETF를 골고루 분산 매수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 전체 기관 보유량의 70% 이상을 골드만이 가져간 거다 보니까 사실상 미국 1등 XRP 큰손이 된 셈인데요.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는 블랙록의 오랜 라이벌이죠. 그런 골드만이 미리 XRP를 잔뜩 챙겨놨다는 소식이 블랙록 내부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아마 더는 지체하다가는 시장을 통째로 뺏길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했을 거고 월가의 기관들 사이에서 XRP를 미래 전략자산으로 선점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된 이상 블랙록도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코앞으로 다가온 3월 27일 SEC가 심사 중인 91개의 알트 ETF들에 대한 승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 상당수가 승인을 받게 된다, 미국 시장의 알트 ETF의 빗장이 풀리는 순간이 될 거고 이어서 올해 상반기 안에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가결돼서 대통령 서명까지 마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만 되지만 규제 측면에서 봤을 때 더할 나위 없이 탄탄한 도로가 깔리게 될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신호등이 초록불이 되는 셈인 건데 블랙록은 아마도 이 중요 이벤트들이 확정되기를 숨죽여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방심하고 있는 순간 올해 하반기 어느 날 새벽에 블랙록이 전격적으로 아이시어즈 XRP 신탁 ETF 신청서를 미국 SEC에 제출하는 이런 그림들 상상해볼 수 있겠죠. 왜 기습적이냐고요? 그래야지 경쟁사들의 허를 찌르고 시장 관심을 한몸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블랙록의 네트워크랑 브랜드 파워는 단연 넘사벽입니다. 업계 1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XRP 현물 ETF 내겠다, 이 선언만 해줘도 기다리던 기관 자금들 블랙록 상품으로 한꺼번에 몰려들 가능성이 클 거고 심지어 이 기대감만으로도 XRP 가격이 사상 최고가 가볍게 뛰어넘을 거란 전망까지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렇게만 되지면 어떻게 될까요? 블랙록이 단숨에 경쟁사들을 제껴버리고 XRP 시장의 킹메이커로 올라서겠죠. 그리고 레리 핑크가 자신있게 내걸었던 5년 내에 7천억 수익, 이 목표도 훨씬 더 앞당겨서 달성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블랙록한테는 비트코인 다음에 한 수가 절실하고요. 그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XRP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든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수익 계산부터 기술, 인프라, 그리고 규제 환경과 경쟁 구도까지 모든 길이 XRP로 통해 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데요. 블랙록이 과연 언제 이 패를 꺼낼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레리 핑크의 거침없는 선언 뒤에서는 리플과 XRP가 숨겨진 비밀 무기로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로 세상의 모든 자산이 레리 핑크 말대로 토큰화돼서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시대가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의 금융 생태계는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이고 리플 XRP 가격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SNS를 보시다 보면은 내 주변 사람들 미래를 바꾼다, 그리고 환경이 곧 결과를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과연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걸 어렵게 볼 필요가 없이 단순하게 굉장히 단순 생각을 해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내 주변에서 투자는 위험하다,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최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만 있는 환경, 그리고 시장 구조를 설명해주면서도 리스크를 인정하고 또 분할 매수와 중장기적인 관점, 현실적인 대응에 대해서 방법들을 이야기해주는 이 사람의 환경, 이 결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요, 결국에 심리 싸움인 건데 내가 과연 흔들릴 때 어떤 말을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죠. 투자 매매 패턴이 바뀌겠죠. 그 행동이 쌓여가지고 결과라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5년 전부터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리플을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분할로서 길게 보고 모아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아줬었다면 아마 리플이 150원이었을 때, 500원이었을 때, 700원이었을 때 이런 구간부터 자연스럽게 모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사람들은 지금 단기 고점 찍고 조정 나와도 크게 흔들릴 수가 없겠죠. 이미 수익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험과 여유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아무런 정보도 없이 혹은 부정적인 말만 듣는 환경에서는 항상 늦게 들어가고요. 불안할 때 팔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후회하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요, 단순하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 투자 시장에서의 현실 직시를 시켜주고 또 리스크를 짚어주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이런 사람과 환경들을 만들어 나갈 줄 아는 겁니다. 이 투자라는 게 혼자 하는 것 같지만요. 하지만 사실은 이 주변 환경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장에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결국에 투자에서 중요한 점은요, 이 정보의 양이 아니라 어떤 기준과 방향 속에서 그 정보를 받아들이냐, 그리고 그 기준은 결국에 내가 만들어가는 환경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결국에 살아남고 꾸준히 쌓아가는 사람은 혼자만 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 사람이겠습니다. 방금 전 발표된 속보 하나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 트럼프의 일방적인 협상 주장이다 이렇게 말하던 이란 측에서 이제는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란과 미국이 물밑에서 모든 경제 제재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엄청난 소식을 전달을 했는데요. 이 얘기가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요, 이란 측 발표였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고,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만약에 이 제재의 빗장이 풀린다, 중동에 묶여있던 어마어마한 오일머니, 그러니까 석유로 번 돈들이 한꺼번에 풀려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이 생기겠죠. 그 막대한 돈들이 과연 어디로 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하필 XRP라는 암호화폐를 노리고 있을까요? 먼저 3월 중순까지도 분위기 자체가 뒤숭숭했었지만요, 또 한편으로 물밑에서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이나 튀르키예, 오만 같은 이런 나라들이 중재에 나서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대화를 이어보고자 노력을 한 건데요. 전쟁을 멈추게 해보자는 움직임이었고, 그러더니 3월 내내 글로벌 큰손들의 돈들이 슬금슬금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인시어즈라는 기관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렇게 중동 정세가 불안할 때도 3주 연속 전 세계 가상자산 펀드에 돈이 순유입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규모가 총 22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이 넘어갑니다. 특히나 마지막 주에는 일주일 만에 10억 달러 이상이 한꺼번에 확 들어왔고요. 전쟁 나면 무조건 금이나 달러로 도망가야 된다, 이런 옛말이 무색하게 실제 통계를 보니까 오히려 비트코인과 XRP 같은 코인이 미국 주식이나 금보다 더 많이 오른 주간도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요, 디지털 금이라는 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에 엄청난 소식이 터졌죠.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연단에 나와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과 지금 중요한 합의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예정돼 있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5일 정도 잠정 연기한다. 이런 발언이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건데요. 사실상 이거 평화적으로 풀릴지 모르겠다, 이런 신호를 보낸 건데, 또 동시에 물밑 정보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란 측의 고위 인사 측에서는요, 제3국을 통해서 미국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조심스럽게 인정을 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 모든 경제 제재를 완전히 풀어주는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이 내건 절대 전제 조건인 우리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부 다 해제해줘라, 그래야지 우리도 핵 문제가 됐든 뭐든지 타협할 거다, 이런 카드가 물밑에서 오고 갔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즉각 반응했겠죠. 먼저 전쟁 걱정이 확 누그러지면서 국제 유가가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원유가 급등 우려가 일단 진정됐다라는 건데, 게다가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XRP 가격이 순식간에 반등해서 1.4달러까지도 넘어섰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평화 협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감을 갖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실제로 어떤 큰손 자금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분주히 움직였다는 신호도 포착이 됐습니다. 전쟁 위험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동안 겁내서 움츠렸던 돈들 이리저리 분주히 이동하기 시작한 날이었죠. 하지만 이란의 국회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라는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미국과의 어떤 직접 협상도 없었다. 그건 미국이 우리 내부를 교란하려는 정치적인 함정이다라고요. 한마디로 미국이랑 우리 얘기한 적 없어, 이렇게 부인하고 나섰다는 건데, 하루 전에 미국 대통령이 협상 분위기를 띄웠었는데 정작 이란에선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하니깐요, 당연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의 같은 시각에 파키스탄 정부는 또 정반대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 측에서는 우리가 미국 이란 고위급 회담을 이슬라마바드에서 주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한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양측이 곧 우리나라에서 만나려고 한다, 뭐 이런 뉘앙스겠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물밑 협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혼란이 커졌습니다. 시장도 바로 즉각 반응했죠. 혹시나 협상이 틀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들에 대해서 그날 국제 유가가 다시 2~3% 상승했고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달러 가치도 살짝 상승했어요. 근데 정작 XRP 고래 지갑들의 움직임은 더 활발해졌습니다. 10만 달러 이상 규모의 XRP 이체가 하루에 2,800건 이상 잡힌 건데요. 최근 3개월 사이에 가장 많은 고래 거래가 발생한 날이었었고, 겉으로 이란 쪽에서 아니다라고 부인했었지만요. 돈을 굴리는 큰손들은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잽싸게 움직인다. 이런 느낌을 온체인 지표에서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방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 여러 가지 외신들과 소식통들을 통해서 흘러들어온 말은 파키스탄에서 미국의 JD 벤스 부통령이랑요,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이 몰래 마주 앉을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공식적인 확인은 아니겠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 물밑 협상 자리에서 미국에 내건 핵심 요구 조건이 모든 경제 제재의 영구적인 해제라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고요. 리플 XRP랑 연결되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란 차원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옥죄던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들 전부 다 해제해라. 우리는 그게 아니면 타협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진다거나 아니면 전면적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방향으로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에 묶여있던 막대한 국보자산들, 원유 수출 대금, 쉽게 말해서 오일머니가 드디어 세계 시장으로 흘러나올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이 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해요. 문제는 이렇게 풀려난 돈이 과연 어디로 갈지인데, 이 부분에서 XRP가 왜 거론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 달러를 안 쓰고도 전 세계 돈을 주고받을 방법, 그 유일한 대안 중에 하나가 XRP이기 때문인데요. 이란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는 서방의 제재로 국제송금망 스위프트에서 퇴출된 상태죠. 쉽게 말해서 달러로 돈을 주고받을 공식 경로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눈치 볼 필요 없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고, 마침 브릭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같은 신흥 강대국들의 모임인데 이란도 여기에 가입해 있었거든요. 이 브릭스 국가들이 요즘에 우리끼리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자라면서 따로 새로운 결제망에 대해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일명 브릭스 페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이죠. 그동안 각국의 나라 중앙은행끼리 자기들 화폐를 디지털화해서 주고받는 방식이 논의가 됐었는데, 최근에 암호화폐 커뮤니티랑 일부 매체에서 뜨거운 소문 하나가 돌았습니다. 바로 브릭스가 만드는 새 국제결제망에 리플 XRP 기술이 쓰일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리플 레저가, 즉 XRP를 움직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브릭스의 결제 시스템 모델로 거론됐다는 주장이 퍼진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거래할 때 미국 달러 대신에 XRP를 중간적인 매개통화로 쓴다면 XRP 수요는 말 그대로 폭발을 할 겁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브릭스 회원국 간의 무역 결제가 XRP 기반으로 돌아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가격도 상상 이상으로 뛸 거라는 기대감이 나올 만하겠죠. 앞으로는 아마 미국과 이란이 아예 공식 문서에 서명을 하면서 모든 제재를 영구히 해제하자, 이렇게까지 간다? 이건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대신에 파키스탄과 오만 같은 중재자를 통해서 사실상의 휴전, 다시 말해서 그림자 평화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어요. 미국은 당장 전쟁을 멈추는 대가로서 인플레를 부추기는 고유가를 잡기 위한 이란산 원유 제재를 슬쩍 완화해준다거나 아니면 단속에 대해서 눈을 감아줄 수도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실제로 봤을 때 이란산 석유 수출이 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오랫동안 묶여있었던 이란의 막대한 오일머니들,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같은 제3국 경로를 통해 가지고 서서히 풀려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이란 정부라거나 중동 큰손들은 미국 정부의 변덕 때문에 언제 다시 스위프트 결제망이 잠길지 모른다, 이런 교훈을 이미 뼈저리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풀려난 돈을 예전처럼 서방은행 시스템에 그냥 쌓아두진 않을 겁니다. 그 대신 과연 어떻게 할까요? 홍콩이나 두바이 같은 곳에 있는 거대한 OTC, 장외거래 거래소를 통해서 국경 간 검열이 불가능한 비트코인, 리플 XRP, 대거 바꿔놓는 전략들을 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런 식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스텔스 축적이 진행되는 와중에 또 공교롭게도 미국 기관 자금도 ETF 등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XRP에 유입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중동의 그림자 자금과 또 서구 기관 자금들, 이 두 갈래의 자금줄이 절묘하게 겹쳐지게 되면서 XRP 시장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매수 압력이 형성이 될 겁니다.
또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와 있던 매도 물량들 순식간에 소화할 거고요. 모두가 뚫기 힘들다고 여겼던 1.5달러 후반대 두터운 매불벽이 마침내 깨질 수가 있다는 거고, 참고로 이 가격대 같은 경우에 너무 오래 기다린 개인분들께서 본전만 오면 팔려고 줄 세워둔 구간이기 때문에 일종의 뚫기 힘든 천장처럼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작은 폭탄이 동시에 터지면요, 그 벽을 또 부숴버릴 만한 충분한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공매도한 세력들, 손실 막으려고 허겁지겁 매수에 가담하는 숏스퀴즈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가격이 스프링 튕기듯이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다는 거. 그 여파로서 XRP 시세가 순식간에 2.5달러, 또 심지어 3달러 근처까지 상승하는 지정학적인 유동성 랠리 현상이 될 수가 있겠죠. 이번 이란 미국 평화 시그널, 그리고 오일머니 탈출과 비트코인 XRP로 유입되는 이런 하나의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랑 시장 움직임들을 봤을 때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단서들이 많이 존재하지만요, 물론 아직까지 모든 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결국에 여기서 관건은 이 정말로 제재 해제가 현실화될 건지, 그리고 숨은 큰손들의 자금 이동이 얼마나 강하게 이어질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정말 궁금해지는 거는 이거예요. 과연 이 큰손들은 XRP에 건 베팅으로 대승을 거두게 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나서 판을 뒤집어 버릴지, 그 정답이 무엇이 될지는 머지않아 드러나겠죠. 이 투자 시장에 대해서 이번 주 이번 달까지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면요, 반드시 시장의 큰 흐름과 복리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복리는요, 단순하게 수익이 나면은 다시 사고 또 사고 이렇게 반복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복리는 뭐냐? 이 경험, 그리고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만들어 나가는 구조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장을 짧게만 보고 끝낼 생각이라면은 지금 같은 하락장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길게 보신다면은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 시장이 항상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죠. 하락 나오면 그 끝에 반등 나오고, 반등 이후에 상승 나오고, 다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곤 합니다. 이 구조 자체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해나갈 줄 아느냐겠죠. 하락장이 올 때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비중 조절하고 평균 단가를 관리를 하고, 또 매도 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씩 경험을 쌓아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려요. 결국 이런 과정들이 쌓이게 되면은 단순한 수익의 복리가 아니라 경험의 복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다음 시장에서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내곤 하는데요. 만약에 투자 시장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과 구조는 모두 끊기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장을 경험하고 대응해 나간다면은 그 과정 자체가 자산이 되어서 쌓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 XRP를 4,000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2,000원까지 하락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오히려 이런 구간들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음 상승장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 단가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 이 비중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언제 매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고민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결국에 다음 흐름에서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고, 이렇게 경험을 쌓아나가다 보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전 같았으면 하락 나오면 스트레스 받았었다면 그 이후에는 하락이 나와도 이런 구간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생각으로서 바뀌게 될 겁니다. 결국에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자산은요,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쌓여가는 경험과 대응 능력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의 복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시장은 점점 더 편하게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 리플 시기가 좋을 때 4,850원에 비중 조절하면서 분할 매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지만, 또 누군가는 더 갈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분할로 매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하지만 결국에 투자 시장이라는 건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느냐, 마침표를 얼마나 잘 찍을 수 있느냐, 이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을 통한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더 오르면 좋고, 만약 하락하더라도 나는 단기 고점에서 일부 분할 익절을 했으니까 이렇게 괜찮다라는 건강한 마인드로 가져가는 전략을 세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눌린다면은 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적인 저점에서 모아나가는 원칙 매매를 살려나가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30조를 들여가지고 초대형 반도체 공장, 이른바 테라팹을 짓겠다 선언했죠. 많은 분들께서 이것도 무모한 계획 아니냐, 이렇게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실제로 이 발표 직후에 테슬라 주가 3% 하락했고요. 근데 이번 뉴스의 진짜 핵심은 이 반도체 공장 자체가 아닐지 모른다는 것들을 아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일론 머스크 측에서는요, 정말로 칩 몇 개 더 만들어 보겠다고 30조 원을 태우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더 큰 그림이 따로 있는 건지, 이런 의문들을 품고 계신다면은 이번 영상 반드시 끝까지 함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께서 테슬라가 이제 칩도 자급자족하려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테라펩 선언은 단순하게 반도체 독립이 아니라요,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인공지능 기업 xAI까지 전부 다 한 개로 통합시키는 거대한 판의 완성이라는 점이고, 결정적으로 봤을 때 그 통합된 인프라 속에서 수백만 대의 기계들이 도지코인으로 실시간 거래를 하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웬 도지코인이냐고요?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작년 말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 11월 테슬라 측에서 차세대 자율주행 칩 일명 HW5 또는 AI5의 양산 시점을 2027년 중반으로 대폭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 원래 2026년에 나왔어야 될 칩이 늦춰진 건데, 이유는 대만 TSMC 같은 외부 파운드리 여기에 의존하다 보니까요, 이 생산 병목이 생겼기 때문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남의 공장 빌려 쓰다가 일정이 밀렸다라는 건데, 게다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들어갈 다음 세대 칩 AI6 같은 경우는 개발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파트너사인 삼성전자 2나노 공정에서 수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애당초 4월달에 예정됐던 시제품 생산이 최소 6개월 정도 지연된다라고 3월 12일에 보도가 됐어요. 이게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때 로봇 뇌에 들어갈 칩도 제대로 못 받는다, 이런 신호를 다시 한번 받게 된 겁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가 지난 1월달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힌트를 줬습니다. 앞으로 3년에서 4년 안에 외부 칩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남겼었고, 대만의 TSMC나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기존 공급망만으로는 급증하는 AI 연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선언이었죠. 한마디로 이러다가 큰일 나니까 우리 돈으로 직접 칩을 만들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위기감 자체가 나왔었다라는 거고,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도 절묘하게 일론 머스크 편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행정부에서 극단적인 조치를 하나 내놨고요. 이 첨단 반도체 수입품에 25% 관세를 때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겁니다. 엔비디아나 AMD 최신 AI 칩을 해외에서 사오면은 4분의 1이나 더 내라는 건데, 글로벌 반도체 업계한테는 당연히 충격이었겠죠. 근데 이 행정명령 세부 내용을 봤을 때 정말 흥미로운 예외 조항이 숨겨져 있는데요. 미국 내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면제한다는 식의 특례를 넣어둔 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앞으로 미국 땅에서 알아가지고 칩을 만들어 써라, 그러면 세금 혜택 주겠다, 뭐 이런 메시지인 건데, 트럼프의 이런 아메리카 퍼스트 반도체 정책은 머스크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되어줄 겁니다. 미국 안에 거대한 칩 공장을 지으면요, 이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겠다는 신호니까요. 자기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를 스페이스X에 전격 합병해버립니다. 지분에 대해서 100% 주식 맞교환 방식으로 합쳐가지고 두 회사가 한 몸이 된 건데, 이렇게 뭉친 새로운 기업의 결합 가치가 1조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0조 원에 이른다고 평가받았고, 스타트업과 우주기업을 합쳐가지고 1,700조 가치라니까 상상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 테슬라 혼자서는 감당 못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최소 30조 이상 될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제 테슬라랑 스페이스X 그리고 xAI 연합자본으로 추진할 기틀이 마련이 된 겁니다. 같은 시기에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 쪽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2월 말부터 3월 사이에 X의 결제 부문 X페이먼츠가 미국 41개 주에서 송금 업무 라이선스를 따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테슬라 자동차 결제 시스템 코드가 유출이 됐는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나 모델 3를 구매하는 결제 화면에서요, 도지코인으로 결제하는 옵션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말 그대로 도지코인으로 주문하기 버튼이 코드에 남몰래 들어가 있었고, 도지코인 실시간 환율 변환과 오류 처리까지 해놓은 흔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전부터 도지코인을 서민의 암호화폐라면서 장난스럽게 밀어왔었지만요, 실제로 테슬라 결제 시스템 깊숙한 곳에 도지코인 기능을 넣어둔 것들은 이번이 처음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론 머스크는 텍사스주 오스틴의 발전소 건물에서 역사적인 발표를 남깁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테라펩 계획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건데요. 일론 머스크 측에서는요, 이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xAI 이 세 회사가 공동 출자해가지고 200억에서 250억 달러 규모의 한화 약 30조 원 규모로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선언을 남겼어요.
이 공장이 현재 가장 앞선 기술인 2나노미터 공정으로 칩을 생산하고요. 연간 1테라와트에 달하는 연산력을 출력하는 것들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1테라와트가 어느 정도냐? 현재 전 세계 모든 AI 데이터 센터가 생산하는 연산력을 다 합친 것의 서너 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이 전 세계 인공지능 연산량을 압도적으로 늘려버리겠다고 선언한 셈이겠죠. 테라팹의 규모랑 방식도 파격적입니다. 이 초창기 한 달에 웨이퍼 10만 장 정도를 생산을 하고 향후에는 월 100만 장까지 늘릴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목표대로라면은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 전체 생산량의 70%에 맞먹는 칩 물량을 단일 공장에서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칩 설계부터 노광, 제조, 메모리 결합, 첨단 패키징, 테스트까지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을 한 건물 안에서 해내겠다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을 들여가지고 칩을 설계해서 바로 옆 공정으로 가져가서 찍어보고 문제 나오면 금방금방 고쳐서 또 찍는 이런 초고속 반복 개발 체계를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이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흔한 방식이었지만요. 이렇게 하드웨어 칩 생산에 이런 방식을 적용한다? 역사상 전례가 없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발표 내용은 그야말로 혁신의 혁신, 엄청난 연속이었는데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싸늘했습니다. 테라팹 발표 직후에 테슬라 주가가 오히려 3% 하락했고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전기차 본업도 부진한 상황에서 엉뚱하게 반도체 공장이 30조를 쓰면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거 어쩔 거냐,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까지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금융사에서는요, 이 계획을 결과로를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혹평을 남겼어요. 그만큼 기존 금융시장 자체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을 현실성이 낮은 모험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머스크 발표에는 겉으로 드러난 그 이상의 숨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가 핵심인데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기자들과 투자자들은요, 돈은 어떻게 모을 거냐, 공장 진짜 지을 수나 있냐, 이런 곳에서만 몰두했었지만 정작 일론 머스크는 그 공장에서 만든 칩과 연산력을 어디에 쓸지까지 이미 청사진을 전부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당연하게도 그런 그림 안에서 도지코인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에서 생산된 막대한 연산 칩들을 3가지 곳에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들, 그리고 테슬라의 사람 형태 로봇 옵티머스, 그리고 스페이스 X의 우주 데이터 센터 위성들에 넣겠다는 건데, 전기차, 로봇, 위성, 이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머스크는 농담처럼 성간 문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이 조금 거창하겠지만 한마디로 이 지구와 우주를 아우르는 거대한 컴퓨터 제국을 만들겠다는 엄청난 뜻입니다. 이렇게 수백만 대, 나중에 수억 대가 될지도 모르는 기계들이 한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뭘 하겠을까요? 서로 데이터 주고받고 연산 작업 나눠 갖고 전기도 공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계와 기계 사이에 작은 거래들이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로봇이 다른 로봇한테 내 여유 연산력 빌려줄게, 대신에 너는 나한테 배터리 전력을 조금 달라, 이런 식으로 자동적인 협상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자율주행차 2대가요. 도로 정보 줄 테니까 도로 센서 데이터 달라, 이러면서 실시간으로 몇 원, 몇십 원 단위의 정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걸 M2M 경제, 즉 머신 투 머신 경제라고 불리는데, 말 그대로 사람의 개입 없이 기계들끼리 자급자족하듯 거래하는 경제인 거죠. 문제가 뭐냐? 현재 금융결제망으로는 이런 초당 수만 건에 달할지도 모르는 초소액 거래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은행 송금, 신용카드 결제, 이거 수수료나 승인 시간 걸리죠. 기계들이 1원, 2원씩 서로 주고받기에는 당연히 비효율적입니다. 바로 여기서 암호화폐 결제망의 빛을 발합니다. 엑스페이먼트를 통해서 도입될 가능성이 큰 도지코인 같은 가벼운 암호화폐는요, 기계들끼리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수수료가 거의 없이 즉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 머니입니다. 머스크가 예전부터 도지코인을 서민의 코인이라면서 장난스럽게 밀어왔었지만요, 사실은 테슬라랑 스페이스 X를 아우르는 이 거대한 M2M 경제의 기축통화 후보로서 도지코인 생태계를 염두에 둔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실제로 정황 증거들도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엑스페이먼트는 미국 50개 주 중에 41개 주에서 공식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해 놓은 상황이고요. 머지않아 X 플랫폼에서 송금이나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 결제 코드 유출 사건, 또 거기서 도지코인으로 결제 버튼과 기능이 숨어 있었던 것들, 그냥 해프닝일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조만간 테슬라 제품이나 서비스 결제에 도지코인이 실제로 쓰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종합들여 봤을 때 머스크의 테라팹 인프라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수백만 대 로봇, 자동차가 실시간 데이터를 사고 팔 때 쓰는 이런 돈으로서 도지코인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어떠신가요?
처음에 30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 소식이었는데 파고 들어가 보니까 자동차, 로봇, 우주위성, 암호화폐까지 전부 다 연결되는 거대한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조금 소름이 돋는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판의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 이런 차들이 스페이스 X 위성과 연결될 거고요. 거기에 도지코인까지도 연결되면은 이거는 자동차 회사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 수준의 경제 시스템으로까지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려볼 그림은 이렇습니다. 테라펩 공사는 올해부터 시작되겠지만 실제 완공돼서 본격 가동되기까지 몇 년 정도 걸릴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세계 최대 물량을 쏟아내기보다는요. 테슬라 전용 연구 개발 팹으로 기능할 확률이 높을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1, 2년 뒤에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AI 칩을 테라펩에서 시험 생산해보고요. 그 칩을 테슬라 자동차나 로봇 몇몇에 우선 탑재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문제점을 고쳐 나가고 또 정말로 대량이 필요하면 일부는 TSMC에 외주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혼합 전략을 쓴다. 그럼 테슬라는 독자 팹의 장점과 외부 파운드리의 장점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겠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도 칩 만들 수 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공급 업체들을 압박해서 가격 협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랑 결제망 측면에서 훨씬 더 빠르게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도 2026년 말, 2027년 초 머스크의 X 플랫폼에 도지코인 결제 시스템이 본격 도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앞서 준비 작업이 다 끝나가고 있다 보니까요. 이 초창기 조용히 일부 서비스에서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테슬라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을 하면은 차와 차 사이에 자동으로 도지코인 결제를 붙여보는 시기일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율주행 택시 수천 대가 어느 도시에 깔렸다고 상상해 볼게요. 손님 기다리면서 주차장에 있는 차들은 남는 배터리 전력을 이후 차에게 팔 거고요. 또 달리는 차들끼리는 도로 상황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고요. 서로 몇 원씩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인간 운전자는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차량들이 알아서 도지코인으로 이런 잔돈 계산 해치우는 거죠. 정말 엄청나겠죠. 그리고 우주 쪽을 보면 스페이스 X가 머지않아 인공지능 연산 모듈을 실은 소형 위성들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머스크 차원에서 테라펩 연산력의 80% 정도를 궤도상의 우주 데이터 센터에 쓸 거라고 했어요. 지상 데이터 센터는 전력과 냉각 한계가 있겠지만 우주는 태양광을 24시간 쓸 수 있고 자연 냉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노린 겁니다. 물론 공상과학 같다는 반론도 있겠지만요. 일단 방향성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년 내에 저궤도에 인공지능 위성망이 깔리기 시작을 한다. 지상에 있는 로봇이나 차량과 위성 간에서도 데이터랑 연산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겠고 이때 결제도 역시 도지코인 같은 크립토로 통일해서 처리하면요. 가장 간편할 수밖에 없겠죠.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망을 통해서 우주랑 지구를 돈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겁니다. 결국에 이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은 도지코인은 더 이상 인터넷 밈에서 나온 장난스러운 코인 정도가 아니라요. 기계랑 기계 사이의 표준거래 통화 지위를 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쓰는 달러나 원화처럼 로봇과 AI 인공지능들이 쓰는 이런 화폐로서 도지코인이 기능하게 될 거고요. 머스크의 테라펩 프로젝트는 그 인프라의 물적 토대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진짜 부의 개념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금이나 석유가 부의 원천이었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데이터랑 연산력 자체를 돈의 근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제 수단으로서 도지코인을 선택을 함으로써 이 자신이 이끄는 기업 생태계 안에서 모든 게 자급자족 순환하도록 설계하는 느낌이겠죠. 정말 엄청난 상상이지만 이 지금 난 움직임들을 조합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림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SF 영화 한 장면 같기도 하겠지만요. 분명히 현재 진행형인 일론 머스크의 계획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물론 이 계획이 계획대로 다 실현될지는 지켜보셔야겠지만 최소한 이제 우리는 머스크가 30조 원짜리 반도체 공작을 발표한 그 이면의 진짜 목적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결국에 핵심을 정리드리자면 머스크의 테라펩 선언은 단순하게 이제 칩을 남에게 안 맡기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XAI를 하나로 묶어서 1테라와트급 연산력 제국을 세우겠다는 선포였고 그리고 그 거대한 인프라 위에서 수백만 대의 자동차랑 로봇, 위성이 도지코인 주고받으면서 데이터를 거래하는 경제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머스크가 그리는 차원 다른 미래 시나리오고요. 물론 이런 모든 그림이 현실이 되려면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많겠죠. 각국의 정부, 기존 산업들, 이런 기계 경제의 등장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의 꿈이 어디까지 실현될지 앞으로 저랑 함께 지켜보시죠. 이제 정말 궁금한 건 딱 하나 남았습니다. 만약에 기계들이 실제로 도지코인을 서로 거래하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이런 질문을 안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고 또 시장 역시 특정 누군가에게만 다르게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라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이런 흐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같은 시간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는 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각자가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버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요. 또 누군가는 불안함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고 손절을 선택하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께서 그냥 보유만 하시면서 시장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새로운 대응 구간들을 찾고 평단 낮추고 비중 조절하면서 또 다음을 준비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죠. 결국에 같은 하락장이고 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쌓고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 중요한 점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상승할까가 아니라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입니다. 그 시간을 그냥 버티는 시간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내 다음 결과에 대해서 바꾸는 준비의 시간으로 만들 것인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 시장은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투자에서 격차를 만드는 건요 특별한 정보가 아니었다는 사실, 이 같은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선택을 해낸 이 대응의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고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